안녕하세요. 저는 정신혜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새벽 스산한 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기도 했지만 얼마 전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많아지는 새벽녘이라 뒤척이는 게 버릇이 됐죠.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유독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보일러라도 고장났나 싶어 거실로 나가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이 새벽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뭔가를 감추는 듯한 소리라니.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며느리 은서방 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비닐봉지 같은 것에 무언가를 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달칵 하고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새벽 3시에 어딜 나가는 거지? 그것도 저렇게 몰래? 저는 가만히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은서가 까만 옷차림으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기이하던지 꼭 도둑이 제 집 물건 훔쳐나가는 모습 같았달까요? 은서는 잠시 뒤를 돌아보는 듯 했지만 이내 몸을 쏙 빼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철컥하고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체 뭘까, 뭘 저렇게 몰래 갖다 버리는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아니면 그냥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갔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남편과 나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평온한 공간이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아들 진철이가 적적하실 거라며 은서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싹싹하고 살가운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입에 달고 사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제 오랜 살림살이들을 보며 어머님, 이건 너무 낡았어요. 제가 예쁜 걸로 바꿔드릴게요. 할 때도 그저 고맙게만 생각했죠.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숨겨져 있었는지를요. 그 새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균열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애써 밤사이의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섰죠. 아들 진철이와 은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저를 놓으려고 서랍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저 서랍을 열자 항상 손끝에 닿던 노수저의 묵직하고 서늘한 감촉 대신 텅 빈 나무 바닥의 거친 느낌만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그냥 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제겐 어머니의 온기 같은 물건이었죠.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닦고 어루만져서 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보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갔지? 노수저가 없네. 저는 서랍 안을 몇 번이나 뒤지고 다른 그릇장까지 다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저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나온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혹시 노수저 못 봤니?
내가 어제 저녁 먹고 분명히 닦아서 넣어뒀는데 제 말에 은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순진무구해 보이던지. 노수저요? 글쎄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 땐 분명히 있었는데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다른 건 깜빡해도 그건 내 분신 같아서 항상 제자리에 두는데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선가 나올 거예요. 은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서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 시선을 피하는 듯한 그 미묘한 움직임에서 저는 섬광처럼 어젯밤 새벽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에이, 설마.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밥알을 새고 있었죠. 아들 진철이는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었고 은서는 그런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다정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철 씨, 이거 더 먹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면서요. 고마워 여보. 어머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내 노수저를 훔쳐다 버린 것 같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증거도 없는 의심일 뿐인데.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은서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거봐요. 아무도 어머님 말 안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은서도 친정에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되자 저는 마치 도둑처럼 온 집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어디 다른 곳에 뒀을까 싶어서요. 장롱안, 이불장 구석, 심지어 쌀도강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노수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수십 년간 매만졌던 그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한데 물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벽에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가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그 봉지 안에 내 노수저가 들어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라도 있었던가 곰곰이 되짚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하나 있는 거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더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반찬 하나를 해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로 하고 용돈이라도 생기면 며느리 옷 사입으라고 쥐어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 배신감은 저는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부족한 시어머니라서 그런 자책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뭘 그런 걸로 속을 썩여.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되지. 하고 호탕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다독여줬을 텐데. 이제는 이 거대한 집에서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아들 진철이는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진철이는 모든 일에 은서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제 말보다는 은서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어머니, 은서가 그러는데 이게 더 좋대요.
은서가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들의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지 노수저 하나를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와 추억, 그리고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일들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악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수저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내가 예민했나 보다. 그냥 잃어버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고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참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려고 서재로 들어갔는데 책장 한가운데가 휑한 겁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제가 젊었을 적부터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앨범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두툼한 갈색 가죽 앨범, 아이보리색 벨벳 앨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보물들이었죠. 그런데 그 앨범들이 있던 자리에 아주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의 디지털 액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액자 화면에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풍경 사진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앨범들이 어디 갔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책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상 밑, 소파 뒤, 심지어 커튼 뒤까지 들춰봤지만 앨범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은서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재에 계셨네요? 뭐 찾으세요? 은서야, 내 사진 앨범들 못 봤니? 여기 있던 앨범들이 전부 없어졌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은서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책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앨범이요? 아, 그거요. 너무 낡고 촌스러워서 제가 좀 정리했어요.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요즘 누가 그런 앨범을 집에 둬요. 먼지만 쌓이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다 놨잖아요. 디지털 액자 여기에 사진 파일 넣으면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은서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그걸 내가 뭔데 정리를 해. 그게 어떤 사진들인데. 어머,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다 어머님 좋으라고 한 건데. 낡은 건 좀 버리고 새 걸로 채워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죠. 그리고 사진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스캔해서 파일로 넣어 드릴게요. 은서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낡은 건 버려야 한다. 그 말이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제 남편과의 추억, 제 젊은 날의 기록들이 한순간에 낡고 촌스러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서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놔. 내 앨범들 어디다 뒀어? 버렸어? 내가 또 버린 거지.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지금 손 찍어 마시는 거예요? 은서는 제 손을 뿌리치며 과장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진철이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철아, 잘 왔다.
내 마누라 좀 봐라. 내 사진 앨범들을 전부 내다 버렸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저는 아들에게 매달리듯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이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울먹이는 신용을 하는 은서의 어깨부터 감쌌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때렸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제가 어머님 앨범들 낡아서 디지털 액자로 바꿔드렸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연기력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의 말에 넘어가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애처럼 왜 그러세요? 은서가 어머니 생각해서 최신 걸로 바꿔드렸다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요즘 어머니 정말 이상하세요. 며칠 전에는 노수저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니 오늘은 또 앨범 가지고 뭐? 내가 이상해? 저게 내 추억을 다 갖다 버렸는데 내가 이상하다는 거니? 버린 게 아니라 정리했다잖아요. 어머니 자꾸 물건 제자리에 안 두시고 잃어버리시니까 은서가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벌써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치매라는 단어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등 뒤에 숨어 슬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들이 작정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고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집에서 나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말 내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걸까? 내가 정말 물건들을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는 걸까? 며느리의 교묘한 말과 아들의 동조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병원에 가보자는 말을 남기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저것들이 날 정신병자 취급해요. 당신이 좀 뭐라고 해줘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온화하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며느리가 내 물건들을 버렸다는 증거를. 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에 도착한 저는 어둠 속에서 우리 집에서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성격이라 항상 투명한 비닐에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곤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그때 종이류를 모아놓은 커다란 마대자루 안에서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건 갈기갈기 찢긴 제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담긴 사진이 누군가 일부러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봉투 안에서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노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치 같은 것으로 일부러 두들겨 깬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추억들을
제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사진 조각과 깨진 노쇠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서야, 나와봐라. 너랑 할 얘기가 있다. 잠시 후 잠옷바람으로 나온 은서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보렴. 내가 정리했다던 내 앨범이고 내가 잃어버렸다던 내 노수저다. 왜 이런 짓을 했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들린 쓰레기들을 보며 피식 웃더군요. 어머님, 그걸 또 뒤져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라고? 그깟 낡아빠진 물건들인데 어때요? 다 깨끗하게 정리해드렸잖아요. 어머님 기억력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런 옛날 물건들만 붙들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제가 다 치워드린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말들을 웃으면서 내뱉고 있는 저 얼굴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짓밟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의 그 악마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은서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온몸이 떨려와 그럴 힘조차 없었죠. 제 손에 들린 찢어진 사진과 노쇠 조각들이 처량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아들 진철이가 방에서 뛰쳐나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또 소란이에요. 잠 좀 잡시다. 진철아.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아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것 좀 봐라. 내 처가 이런 짓을 했다. 내 사진을 찢어버리고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노수저를 망치로 깨서버렸어. 하지만 진철이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한번 힐끗 보고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서가 어머님 물건들 정리해 준 거라고. 낡은 물건들 버린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새벽부터 사람을 잡으세요. 뭐, 낡은 물건? 이게 그냥 낡은 물건으로 보여. 내 아버지와 내 젊은 날이, 내 할머니의 손길이 담겨 있는 물건이다. 이걸 이렇게 갈기갈기 찢고 부숴놨는데도 넌 그런 소리가 나와?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일을 만드세요. 은서 말이 맞네. 어머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이거 혹시 저장강박증 같은 거 아니에요? 저장강박증. 아들의 입에서 나온 또 하나의 칼날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추억이, 제 인생이 아들에게는 그저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어머님 방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흑흑. 그냥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제가 죄인이네요.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이 왜 나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니, 은서한테 사과하세요. 젊은 사람이 어머니 생각해서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내가 쟤한테 사과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요. 안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 어머니 못 보고 살아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저 악마 같은 계집의 편에 서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들의 팔 뒤에 숨어서 저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것은 내 아들을 완벽하게 자기 손아귀에 넣었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아들에게조차 완벽한 타인이 되었구나. 더 이상 저 아이들에게 자비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분노가 응어리져 차가운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닫아버렸고 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행동했죠. 이제는 대놓고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유품이라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어느새 귀신같이 다가와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낡은 옷은 이제 좀 버리시지 그래요. 자리만 차지하고 존벌레만 생겨요. 그 낡은 시계는 이제 맞지도 않잖아요. 제가 예쁜 전자시계 사드렸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꺼내보세요? 심지어 제가 제 방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슬쩍 문을 열어보고는 어머님, 또 뭘 숨기려고 궁리하고 계세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는 지옥 같았죠. 아들 진철이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불편한 기색이라도 내비치면 어머니, 아직도 은서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좀 잘 지내보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죠. 그래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회사를 쉬는 주말 오후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진철아,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보렴. 아, 왜요, 어머니? 저 피곤해요. 잠깐이면 된다. 저는 아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몰래 숨겨두었던 깨진 노쇠 조각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좀 보렴. 이게 그냥 실수로 깨진 것처럼 보이니? 누군가 일부러 망치로 내려친 자국이다. 내 처가 어떤 아이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엄마 말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이라도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철이는 노쇠 조각을 귀찮다는 듯이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정말 제가 이것 때문에 회사까지 쉬어야 해요?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만 보세요. 은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어머니야말로 왜 그렇게 은서를 미워 못해서 안달이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은서 데리고 분가해 버릴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제 손을 뿌리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내 마지막 남은 소중한 것은 내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 제 분노는 더 이상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 제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물려준 자개암. 크기는 작았지만 영롱한 자개가 촘촘히 박혀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죠. 그 안에는 남편이 제게 써줬던 첫 연애 편지와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우리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제 인생이자 남편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목표는 분명 저 자계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자계함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방 침대는 오래된 평상형 침대라 밑에 공간이 거의 없었지만 가장 안쪽 구석에 밀어 넣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그래, 이 침대 밑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절대로. 저는 먼지 냄새를 참으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자개함이 차가운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옷가지들로 자개함을 꽁꽁 감싼 뒤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그래, 여기는 절대 못 찾을 거야. 내 목숨처럼 지켜야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죠. 혹시나 며느리가 들어올까봐 방문까지 걸어 잠근 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하고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벌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언제 제 방문 열쇠까지 복사해 둔 건지. 어머님, 방에서 뭘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계세요?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며 훑어보더니 갑자기 제 침대맡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라?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달콤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순간 찬바람 소리처럼 서늘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침대 밑에 뭘 숨기셨어요? 혹시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냄새나니까 빨리 버려야죠. 제가 치워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숨기는 걸 본 건가? 은서는 제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뱀처럼 차갑고 끈질긴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어디에 숨기든 나는 다 찾아낼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보루마저 저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뱀 같은 속삭임은 제 심장에 박힌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은서는 제 공포를 만끽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 진철이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괴함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며 침대 주위만 맴돌았죠. 그때였습니다. 은서가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외식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한우집 새로 생긴 데 있는데. 내가 쏠게요. 오, 진짜? 웬일이야, 당신이 한턱을 다 쏘고. 왜요? 내가 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그냥 요즘 어머님도 기운 없어 보이시고 당신도 회사 일로 힘드니까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자고 그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는 수작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집을 비우려는 속셈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은서가 제 방문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저녁 먹고 올게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나는 입맛이 없다. 너희들끼리 다녀오너라.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 진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은서가 어머니까지 생각해서 좋은 자리 마련했다는데 그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계시면 병나요. 나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세요. 됐다. 정말 생각이 없으니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또 시작이시네. 알았어요, 그럼.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근데 어머니, 저희 올 때까지 방에서 푹 쉬고 계세요. 어두운데 위험하게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방에서 꼼짝 말고 있어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세상과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혹은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온 집안에 저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저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대 밑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나를 떠본 거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떨리는 손을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뻗었습니다. 손끝에 옷가지의 부드러운 감촉만 느껴질 뿐 단단하고 매끄러운 자개함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슥슥 손으로 바닥을 더듬는 소리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없어. 차가운 먼지뿐이야. 그 짧은 시간에 대체 언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제가 방에 계속 있었는데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기억. 바로 오늘 오후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그 찰나의 순간 고작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계집은 처음부터 자개함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제가 방심한 틈을 타서 훔쳐내 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날 새벽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검은 봉지를 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가던 며느리의 뒷모습. 그렇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제 노수저와 앨범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것들은 제 자개함을 들고 똑같은 짓을 하러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외식을 하자는 것도 저를 방에만 있으라고 경고한 것도 모두가 이 일을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제 인생을 저 악마의 손에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외투를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어록 비밀번호가 잘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삑삑 삐비빅.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로 뛰쳐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1층 그 아이가 항상 쓰레기를 버리던 분리수거장.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아직 버리지 않았기를.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기를.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1층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뒤편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갔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었습니다. 여러 개의 커다란 분리수거함들이 어둠 속에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였습니다. 아직 주차장에 있다는 것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희망을 품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자개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혹시 아들 내외가 돌아올까봐 심장은 조마조마하고 손은 다급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드렸잖아요. 며느리가 했던 말. 그 아이는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곳에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보란 듯이 가장 깨끗하고 잘 보이는 곳에 버렸을 겁니다. 제 시선이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커다란 마대자루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류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대자루 맨 위, 다른 쓰레기들 위에 보란 듯이 올려져 있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봉지는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열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산산조각 난 채 나뒹굴고 있는 제 자개함의 잔해를 마주했습니다. 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자개 조각들은 날카롭게 깨져 흩어져 있었고 단단하던 함의 몸체는 무언가에 내리찍힌 듯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제 심장을 부수듯 제 남편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절망이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위험하게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개를 돌리자 바로 거기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 은서가 있었습니다. 외식하러 간다던 그 아이가 왜 여기에? 아들 진철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걸 기어코 찾아내셨네.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하긴 쓰레기통 뒤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시니 이젠 선수 다 되셨겠네요. 은서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부서진 자개함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경멸 가득한 말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제가 뭐려? 전 그냥 어머님 짐을 좀 덜어드린 것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부숴놓으니까 쓰레기 봉투에도 쏙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악마 너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제가 소리치자 은서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마?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이제 이 집에서 어머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진철 씨요?
그 사람은 이제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남자예요. 제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어머님이 또 내 물건 훔쳐서 부쉈다고 울고불고 하면 진철 씨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은 이제 그냥 이 집에 얹혀 사는 정신 나간 늙은이일 뿐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 같은 건 일찌감치 버리세요.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건 제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은서는 제 귓가에 뱀처럼 속삭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부서진 자개함을 빼앗아 다시 쓰레기 마대자루에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리고 진철 씨한테는 어머님이 갑자기 산책하고 싶다고 나가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따 집에서 봬요, 어머님. 은서는 제게 손까지 흔들어 보이고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아 다시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제 자개함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은서가 사라지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제 안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심장을 태울 듯한, 뼈를 녹일 듯한 시뻘건 분노. 정신 나간 늙은이, 쓰레기통 뒤지는 선수, 며느리가 제게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아들놈이 눈이 멀어 저 악마의 말을 믿는다면 그 눈을 내 손으로 직접 뜨게 해주겠다. 증거.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CCTV. 이 아파트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자개함을 버리는 장면이, 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이 어딘가에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곧장 향한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야간 근무를 서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CCTV 좀 봅시다. 방금 전 이 분리수거장에 찍힌 화면을 좀 봐야겠어요. 아주 중요한 물건을 도둑 맞았소. 네, 도둑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고요? 그럴 시간이 없소. 내 아주 귀한 물건을 누가 부숴서 버리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요. 그러니 제발 확인 좀 하게 해주시오. 제발.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제 몰골이 몹시 처참했던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원래는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찍혔어야만 한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분리수거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 은서가 검은 봉지를 들고 나타나 아주 자연스럽게 마대자루 위에 봉지를 던져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봉지 입구를 열어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매만지는 모습까지. 그 후 저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까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독스러운 표정은 화면을 뚫고 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내 물건을 훔쳐서 저렇게 부숴버렸어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관리소 직원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네요. 혹시 가족이신가요? 네, 며느리요. 예, 며느님이요? 아니, 어떻게.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이 화면 좀 찍게 해주시오.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렇게 하세요. 이건 명백한 재물손괴죄입니다. 필요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때 증인도 서드릴게요. 저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은서가 자괴함을 버리는 장면부터 저를 조롱하는 장면까지 모조리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담긴 그 모습을 보자 뜨거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뜨거운 맹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소 직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 진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은서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산책 나갔다고. 걱정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집 앞이다. 너 그리고 내 아내 당장 집으로 들어오너라. 네. 아니, 우리 이제 막 식당에. 시끄럽고 당장 들어와. 내 아내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으니. 그리고 내게도 할 말이 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 가슴에 빗으로 꽂아 넣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게야. 제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꼈는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자괴함의 잔해를 끌어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악몽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부서진 자괴함을 붙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그 얼굴을 보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괴함의 날카로운 파편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람이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누가 보면 제가 그런 줄 알겠네요. 어머님이 직접 부수셔놓고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뭐, 내가 이걸 부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악랄한 계집이 이제는 제가 한 짓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서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아들 진철이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은서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서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철이는 제 손에 들린 자괴함 파편과 울고 있는 은서를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철의 품에 와락 안기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흑흑. 어머님이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시더니 제가 겨우 찾았는데. 은서야, 괜찮아?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은 저를 범죄자 보듯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려 애썼습니다. 진철아, 속으면 안 된다. 저 계집이 내 마누라가 내 자괴함을 훔쳐서 이렇게 부숴버렸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하지만 제 처절한 외침은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아들의 품에 안겨 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제 말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계속 옛날 물건들을 찾으시면서 불안해하시더니 갑자기 이 자괴함을 들고 나가셨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워서 그런다고 제 앞에서 이걸 이렇게 부숴버리셨어요. 흑흑, 무서워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 완벽한 거짓말, 저 소름 끼치는 연기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 진철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자개암 파편과 제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은서 앞에서 물건까지 부수면서 겁을 주세요. 그동안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다, 진철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 애는 악마라고. 그만하세요. 누가 악마라는 겁니까?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내한테 악마라니요. 은서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기억력 나빠지신 것 같다고, 좋은 병원 알아봐야 한다고 밤새 인터넷 뒤지던 사람이에요. 진철이는 저를 거칠게 밀치고는 은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은서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어깨에 기대 흐느끼며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그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서진 자괴함은 이제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일단 집으로 들어가요. 어머님도 저러고 계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감기 드시겠어요. 은서는 마치 잡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진철이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저는 아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자개암 파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부서진 마음의 조각이자 저들의 악행을 증명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재판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진철이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혀놓고 제 맞은편에 며느리를 앉힌 뒤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왜 은서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요? 내가 한 짓이 아니다. 내 아내가 한 짓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아직도 거짓말을 하세요. 어머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그 파편은 뭐예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제 침묵에 아들은 더욱 화를 냈고 며느리는 옆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셔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격리하려는 수작이었죠. 그래야겠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랑 같이 병원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이라니. 난 아무 데도 안 간다. 내가 왜 가? 가셔야 해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셔야 합니다.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들은 제게 명령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제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진철이가 따라 들어와 제 손에 들려있던 자개암 파편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도 위험하니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무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 밖에서 달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잠근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간수가 된 끔찍한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추억, 명예, 아들, 그리고 자유까지.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제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있었지만 제 마음이 지옥이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괜찮으실까? 아침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저렇게 화나셨을 땐 그냥 혼자 계시게 두는 게 나아. 괜히 말 걸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도 당신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어제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저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악마 같은 계집의 말에 놀아나 저를 괴물 취급하는 대화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굶으시면 기운 없으시잖아요. 언제나처럼 상냥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치워라. 그래도 좀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조기구이도 했는데. 먹기 싫다니까. 당장 가지고 나가. 제가 소리치자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진철 씨가 걱정해요. 병원에 가셔야 할 분이 이렇게 식사도 거부하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것도 다 병의 증상 중 하나래요. 마치 의사라도 된 것처럼 제 모든 행동을 병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은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무섭지도 않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사람한테? 무섭긴요. 전 그냥 어머님이 걱정될 뿐인걸요. 아, 그리고 진철 씨가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병원 가기 싫어하시니까 저희가 왕진을 불렀어요. 잘했죠? 왕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젠 하다 의사까지 불러서 저를 완전히 정신병자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저를 보고 며느리와 아들의 말만 듣고 진단을 내린다면 저는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나는 의사 같은 거 안 만나.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철 씨가 어머님의 보호자잖아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식사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쟁반을 제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오후가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다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내 남은 인생을 정신병원이라는 곳에서 보내게 되는 걸까?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려가줘요.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방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문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응, 자기야. 나 점심 먹고 있지. 어머님? 어머님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나 봐. 식사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셔. 의사 선생님은 3시에 오시기로 했어. 걱정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어머님이 요즘 기억도 깜빡깜빡하시고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시고 물건도 부수신다고.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저 악마가 전화기 너머의 아들에게 저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아들과의 통화를 끊고 다른 사람과 다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친구인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죠. 어우, 말도 마.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저 낡아빠진 집이며 물건들 싹 다 팔아치우고 강남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계시니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우리 진철 씨는 또 얼마나 효자라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대. 그래서 말이야. 내가 요즘 좀 술을 쓰고 있거든. 깔끔하게 병원에 모시면 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어? 호호.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소리처럼 귓가에 박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의 재산을 탐낸 며느리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거짓말을, 저 악마의 탐욕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리라. 저녁이 되고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온 신경을 문 밖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저러고 계셔? 응. 약도 안 드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그냥 돌아가셨어.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니 어쩔 수가 없잖아. 하, 정말 어쩌면 좋지. 그래도 당신이 아까 자괴감 가지고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니야? 그거 아버지 유품이라고 어머니가 엄청 아끼시던 거잖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의심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머님 편드는 거냐고.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내 팔에 난 이 상처 안 보여? 어머님이 핥힌 상처란 말이야. 그런데도 내 탓을 해?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며느리의 적반하장에 아들의 그 작았던 의심의 씨앗은 금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 당신이 제일 힘들 텐데. 아들의 사과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남았던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그래, 저놈은 안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 악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저놈의 눈을 뜨게 해주는 수밖에.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문 앞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문 위쪽의 작은 환기창으로 거실을 내다보았죠. 며느리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먹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안쓰럽게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악마가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지 않겠다고. 의사가 다시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방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탈출할 방법, 반격할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장롱 위에 놓여 있던 낡은 등산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등산용 스틱과 작은 손전등,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산에 다닐 때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방을 꺼내 내렸습니다. 그래, 이걸로 저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오래된 아파트의 방문 잠금 장치는 그리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산 스틱의 뾰족한 끝을 이용해 문틈을 쑤셔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라.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침실로 들어간 듯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소리나지 않게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아들이 위험하다며 빼앗아 거실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부서진 자개암 파편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으로 다가가 아주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자개암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 옷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집을 탈출해서 저 악마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까지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거리가 천리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침실 문 앞에서 은서가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온 것을 눈치채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허락 없이 방에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불룩한 주머니는 뭐고요? 은서의 눈이 제 주머니를 향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현관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비켜라. 어딜 가시려고요?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다시 오실 텐데. 얌전히 방에 계셨어야죠. 자꾸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은서는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대체 뭐니? 돈이니? 이 집? 그래, 다 줄게. 다 줄 테니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돈? 집? 은서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으세요? 전 그냥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게 좋을 뿐이에요. 낡고 오래된 것들은 사라지고 새롭고 깨끗한 것들로 채워지는 거요. 어머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낡아 빠진 쓰레기들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증오였습니다. 이유 없는 순수한 악의에서 비롯된 증오. 저는 더 이상 저 악마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문 도어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더 빨랐습니다. 은서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 얌전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은서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습니다. 은서는 제 위로 올라타 제 주머니를 뒤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자괴한 파편,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어디서 힘자랑이야, 늙은이가. 은서는 제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머니 속에 있던 자기암의 날카로운 파편 하나를 꺼내 은서의 팔을 그어버렸습니다. 아야! 은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거기 못 서. 등 뒤에서 은서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생각도 못하고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몇 층을 내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정말 끝장이었습니다. 겨우 1층에 도착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은서는 쫓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마 상처를 돌보거나 아들에게 연락해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겠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 하지만 경찰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증거라고는 이 자괴한 파편과 내 몸에 난 상처뿐인데 며느리는 이것 또한 제가 자해하고 덤벼들었다고 거짓말을 할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증거. 저 아이의 거짓말을 증명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객관적인 증거. 제3의 눈. 바로 CCTV였습니다. 분리수거장에 갔던 그날 밤 관리사무소에 갔었는데 그 생각을 왜 이제야 했을까 후회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피가 나는 입술. 저를 본 직원은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시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힘도 없어 그저 CCTV를 보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칠 전 분리수거장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 절박한 모습에 직원은 경찰에 먼저 신고부터 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는 증거를 찾고 나서 할 거요. 제발 부탁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자 화면에 익숙한 분리수거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멎을 듯이 요동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태연하게 자괴함을 버리는 모습, 그리고 저를 조롱하며 비웃던 그 악마 같은 얼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길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심하네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어르신. 직원 역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부탁해 해당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휴대폰에 담긴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주 같았던 이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선 저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 안의 벤치에 잠시 앉았죠.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며느리의 악행이 담긴 동영상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 장면들을 보며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슬픔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들어찼습니다. 그래, 정신해. 똑똑히 봐. 이게 내가 아들보다 더 믿고 아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야. 그리고 저런 악마의 말에 놀아나 제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간 아들의 어리석음이야.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저들의 거짓 연기에나 어울리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려는 판사였고 복수를 집행하려는 집행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아프게, 가장 처절하게 저들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면 간단하겠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제 손으로 직접 단죄를 내려야 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제 눈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줘요. 당신이 내게 남겨준 소중한 것들을 저것들이 어떻게 더럽혔는지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더 이상 약하고 어리석은 정신에는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복수만이 남았을 뿐이야. 저는 휴대폰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퉁퉁 붓고 멍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제 안의 단단하고 강인했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전혀 다른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죠. 진철아, 나다. 어머니, 대체 어디세요? 휴대폰은 왜 꺼져 있었어요?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할 뻔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서는 은서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며 가식적인 걱정을 보태는 소리도 들렸고요. 걱정했느냐? 미안하다. 그냥 엄마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바람 좀 쐬고 있었다. 이제 괜찮으니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니라. 네,
정말요? 괜찮으신 거 맞아요? 그럼 괜찮고 말고 생각해보니 다 내 잘못이더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걸로 너희들을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은서에게도 내가 사과해야지. 제 말에 아들은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은서도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들어가마. 대신 내 아내랑 꼭 같이 있거라.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할 얘기가 있으니 아주 중요한 얘기란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불길한 뉘앙스를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러 온다고 생각하겠죠. 오만함에 빠진 저들은 분명 제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고 방심하고 있어라. 너희가 서게 될 무대가 단두대 위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저들은 제가 짜놓은 완벽한 각본 위에서 춤을 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관리사무소였죠.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직원에게 저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아끼는 정말 고마웠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구려.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결은 좀 되셨고요? 그럼, 이제 곧 해결될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 수 있겠소? 네,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일이라면 뭐든지요. 저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집에서 아마 좀 큰 소리가 날게요. 내가 아마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소. 네, 그게 무슨... 놀라지 말고 들어주시오.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젊은이에게 연락을 할 거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시겠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만 하고 증인이 되어주면 돼요. 해줄 수 있겠소?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한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저는 직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 손에는 악마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그리고 등 뒤에는 진실을 증언해줄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곳은 이제 곧 저들을 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삑삑 삐비빅 익숙한 도어록 소리가 그날따라 처형장으로 들어가는 문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은서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가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어머님, 어디 계시다 이제 오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흑흑,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더 헤아려 드렸어야 했는데. 은서는 제 손을 잡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팔에는 제가 아까 긁었던 상처 위에 과장되게 밴드까지 붙여놓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은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철아. 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
저기 거실 탁자 위에 있는 것들 좀 깨끗하게 치워주렴. 찻잔이고 뭐고 다 치워라. 네. 그건 왜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올려놓을 게다. 그리고 너희 둘 저 소파에 나란히 앉거라. 똑바로 앉아.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건지 아들 진철이는 군말 없이 탁자 위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아들의 옆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로 사과라도 하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텅 비게 된 커다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저는 저들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취조실에 마주 앉은 형사와 범인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전화로 하신다는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진철이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품 안에 숨겨왔던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제가 예전에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던 갈기갈기 찢긴 제 결혼사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조각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자 은서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쓰레기통에서 찾아냈던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찌그러지고 부서진 노쇠 수저 조각들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쨍그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진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다 어디서? 조용히 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던 산산조각난 자개암의 파편들을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영롱한 자개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서글픈 소리. 그것은 제 부서진 마음의 잔해였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진철이는 입을 떡 벌렸고 은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아주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증거물들을 전시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저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해 볼까? 제 목소리에 은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물건들 함부로 정리한 거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모습이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천상 가련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용서? 그래, 용서해 주마. 대신 내가 한 짓을 내 입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고한다면 말이다. 이 사진은 왜 찢었고, 이 수저는 왜 부쉈으며, 이 자개암은 왜 박살을 내어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똑똑히 말해보거라. 제 추궁에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결국 아들 진철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은서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대체 어디까지 은서를 괴롭히실 생각이세요? 아들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피식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괴롭혀? 내가 저 아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럼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어머니가 해놓고 왜 자꾸 은서 탓을 하세요? 저 자개암도 어머니가 직접 부순 거 제가 똑똑히 봤잖아요.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어리석은 놈이었지. 제 어미의 피눈물보다 저 악마의 거짓 눈물을 믿는 그런 멍청한 놈이었지.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자개함에 가장 큰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비가 내게 남겨준 유품이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지. 내가 이걸 내 손으로 부쉈다고? 그래, 좋다. 그렇다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테냐? 저는 은서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은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은서야. 저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아주 다정하고도 섬뜩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랬지. 낡고 오래된 것들은 사라지고 새롭고 깨끗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내 추억들을, 내 인생을 정리해 준 것이라고. 참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나도 우리 집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가장 더럽고 낡아빠진 쓰레기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지. 제 시선이 은서의 얼굴에 못 박혔습니다. 은서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진철이만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며 고함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철아, 너도 똑똑히 보거라. 내가 아내라고 믿고 있는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내 어미의 말이 맞는지, 저 계집의 말이 맞는지. 이제부터 너희의 죄를 물을 것이다. 하늘의 눈으로.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품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익숙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차아하는 밤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진철이와 며느리 은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웬 영상? 진철이가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으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은서였습니다. 영상 속 은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마대자루 위에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 우두둑 하고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파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산산조각난 자개함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은서는 그것도 모자라 봉지 입구를 활짝 열어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매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실제 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게 뭐야? 진철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제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은서야, 저거 너 맞잖아. 내가 왜 저기서? 아니야. 아니야, 여보. 저거 조작된 거야. 어머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나는 아니야. 은서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상 속으로 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괴함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저를 비웃으며 다가와 조롱하는 은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 표정과 입모양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요? 전 그냥 어머님 짐을 좀 덜어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님은 이제 그냥 이 집에 얹혀 사는 정신 나간 늙은이일 뿐이라고요. 저는 영상 속 은서의 입모양을 따라 나지막이 대사를 읊어주었습니다. 제 목소리와 영상 속 악마의 얼굴이 겹쳐지자 은서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렇게나 강력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들 진철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추악한 민낯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충격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서야, 이제 내 차례다.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이 모든 게 내가 한 짓이라고. 내 앞에서 내가 내 손으로 이 자괴함을 부쉈다고 다시 한번 짓거려 보란 말이다. 제 섯을 퍼런 추궁에 은서는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아니 나는. 왜 말이 안 나와? 아까는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잘도 하더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앞에서 그리고 하늘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앞에서 다시 한번 짓거려 보라고. 제가 고함을 치며 한 걸음 다가서자 은서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비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 내가 감히 내게 용서를 빌어? 내 남편의 영혼을,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웃기지 마라. 저는 은서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철아, 이제 똑똑히 봤느냐? 내가 그토록 믿고 감쌌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내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간 내 놈의 죄를. 넌 내 아내와 똑같은 공범이야. 아니, 내 죄가 더 크다. 저 악마를 이 집에 끌어들인 것도 너고 그 악마의 말에 놀아나 애미 가슴에 칼을 꽂은 것도 바로 너니까. 제 말에 진철이는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두 죄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진철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은서에게로 달려가 그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말해. 왜 그랬어?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어머님이 좀 답답해서 낡은 물건들만 끌어안고 사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랬어. 뭐? 보기 싫어서?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진철이는 은서의 뺨을 내려치려 주먹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라. 어머니, 내 더러운 손으로 저것을 때릴 자격 너한테는 없다. 내가 저것과 다른 게 뭐냐? 제 말에 진철이는 든 주먹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은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내 눈에 띄거나 내 아들놈한테 연락이라도 하는 날에는 오늘 본 이 영상 그대로 경찰서와 내 친정 부모한테 보낼 것이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다만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아라. 남의 인생을 좀먹는 구더기처럼 살지 말고. 제 말에 은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방으로, 아니, 이제는 자기 방이 아니게 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진철이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어리석은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아까 약속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판의 마지막을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거실을 가득 메웠던 두 죄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딩동 마이너스 하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아들 진철이가 깜짝 놀라 현관 쪽을 쳐다보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거라. 내가 불렀다. 진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없는 걸음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까 약속했던 관리사무소의 젊은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들어오시오, 젊은이. 와서 이 상황을 똑똑히 좀 봐주시오. 제가 부르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의 처참한 풍경 널브러진 파편들과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 망연자실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며느리 은서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애원 대신 도끼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저와 관리소 직원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들 진철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나를 보내는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행복했잖아. 응? 어머님은 그냥 잠시 화가 나셔서 저러시는 거야. 내가 싹싹 빌면 그 입 다물어. 진철이가 은서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망설임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와 제3의 증인 앞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 행복? 그 더러운 입으로 그런 말들을 담지 마. 내 어머니한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당신 같은 악마를 사랑한 적 없어. 내 눈이 멀었었고 내 귀가 막혔었을 뿐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의 싸늘한 선고에 은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들을 노려보다가 이내 저를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좋으시겠네요, 어머님. 결국 소원대로 아들 옆자리 다시 차지하셨으니.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 아들은 자기 엄마 하나 지키지 못한 멍청하고 무능한 남자일 뿐이라는 걸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은서는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독했던 악연의 끝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관리소 직원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소, 젊은이. 덕분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소.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괜찮다마다. 정말 고맙소.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아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저와 제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무대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진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자개암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파편들을 끌어모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이 불효자식을 차라리 아주 내치십시오. 제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들의 등이 가여울 정도로 들썩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등을 다독이며 아니다. 다 괜찮다 위로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슬픔만이 담겨 있었죠. 내 죄가 어찌 나에게 용서를 빌리리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가 내 양심에 대고 평생토록 빌어야 할 빚이다. 내 스스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너만의 십자가란 말이다. 어머니, 나는 내 어미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찌 내치겠느냐. 그러니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제 말에 아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잠시 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그 희망을 거두어 갔습니다. 하지만 진철아, 예전처럼 엄마가 아프다 하면 당장 달려와 주던 내 아들로,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었던 든든한 장남으로 너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는 없게 되었구나. 너는 내 아내의 간사한 혓바닥에 눈이 멀어 이 어미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내 가슴에 박힌 그 대못은 아마 평생을 가도 빠지지 않을 게다. 제 말은 아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용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의 상실이라는 것을 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진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우리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로서의 권리와 신뢰를 제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고 이제 그 죗값을 평생에 걸쳐 치러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말을 거의 섞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사들였던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마치 집안에 퍼져 있던 독소를 제거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굳이 칭찬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죠. 텅 비어버린 거실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제 손때 묻은 옛 가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예전의 안온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작은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조심스럽게 자개암의 파편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강력한 접착제와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 저는 부서진 제 인생을 다시 맞춰나가듯 자개암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예전 모습 그대로가 될 수는 없겠지요. 깊게 팬 상처와 쩍쩍 갈라진 금들은 흉터처럼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흉터마저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처는 제가 겪어낸 시련의 증거이자 다시 일어선 제 강인함의 징표였으니까요. 한참 동안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 사드릴까요? 더 크고 더 좋고 더 비싼 걸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 오랜만에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이게 좋다. 상처가 좀 보이면 어떻고 금이 좀 가 있으면 어떠냐. 이게 진짜 내 인생이고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한 진짜 추억인 것을. 이 흉터까지도 다 내 것이다. 저는 새로 붙인 자개 조각 하나를 마른 헝겊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지키고 가꾸어 나갈 것이다. 내 인생도 내 추억도.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다만 평생 잊지는 말거라. 내가 오늘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제 말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성스러운 제 손길 아래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자개함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에 갇힌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고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과의 추억은 내가 이렇게 잘 지킬게. 그리고 이젠 나만의 새로운 추억도 다시 만들어 가야지. 저기, 동네 노래 교실이라도 한번 등록해 볼까 봐.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그렇게 저의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